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1주 1차 시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이란 데이터 마이닝과 유사하게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데 과학적 방법론, 프로세스, 알고리즘, 시스템을 동원하는 융합 분야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를 통해서 실체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통계학, 데이터 분석, 기계학습과 연관된 방법론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컴퓨터 사이언스와 Math와 Statistics 그리고 도메인 날리지가 융합된 것입니다. 한편 머신러닝은 컴퓨터 사이언스와 Math와 Statistics가 융합된 것입니다. 다층 신경망을 통해 학습하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이고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일부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지 않는 분야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 과목의 교재는 Introduction to Data Mining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를 통한 머신러닝 전체를 포함합니다. 본 과목은 영어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번역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교재는 기본적 내용과 어드밴스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드밴스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6장과 8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들을 강의합니다. 한편 교재에는 딥러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트로덕션과 선택된 토픽들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본 과목의 목표는 데이터 사이언스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프로젝트에서 언어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파이썬을 사용하고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는 학생들 경우에 R을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8주는 분석 프로젝트로서 기존의 소스 코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kaggle.com이나 github.com에 가시면은 소스 코드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5주째는 최종 프로젝트를 제출하는데 기존 소스 코드를 변형해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합니다. 간혹 프로그래밍을 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같은 프로그램에 데이터만 바꾸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 다음.net/mediahuman에 가시면 과거의 데이터 사이언스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본 과목의 평가 방법입니다. 시험은 40%인데 시간과 장소는 블랙보드에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40%이고 동료평가 50%, 교수평가 50%입니다. 동료평가 방법은 본 동영상 끝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디는 10 홍길동처럼 입학년도 두 자리와 이름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가입 질문에 대한 답은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세 번째로 출석과 과제가 20%입니다. 매주 3개의 25분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끝부분에 1페이지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3페이지의 과제를 매주 총 14번 제출하시면 됩니다. 15주째에는 과제 대신 최종 프로젝트를 제출합니다. 최종 프로젝트가 과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과제 자료는 동료들과 같을 수도 있지만 내용은 개인별로 달라야 합니다. 원격 수업 운영 기준에 따르면 동영상 25분마다 또 다른 25분에 해당되는 과제 토론 퀴즈 등 추가 학습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동영상의 끝부분에 한 개의 과제가 제시됩니다. 주제는 자유인데 여러분들은 매주 최종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자료조사를 하고 이를 3페이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대비해야 됩니다. 이 경우 프로젝트 출석 과제로 100% 평가하게 됩니다. 시험을 볼 경우 날짜에 대한 공고는 본 블랙보드의 시험 공고만이 확실한 공고입니다. 이 경우에 발표 동영상은 10분 내외로 카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유튜브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고 링크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카카오 TV의 형태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은 Introduction to Data Mining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large scale 데이터가 everywhere, 모든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Cyber Security, E-commerce, Traffic Pattern, Social Networking Twitter, Sensor Network, Computational Simulation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pectation에서 Gathered data will have value. 모은 데이터는 가치를 갖고 있을 것인데 either for the purpose collected, 모은 목적에 맞는 것일 수도 있고 for a purpose not envisioned,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Why data mining? Commercial viewpoint. 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지 상업적 목적에서 바라보겠습니다. Lots of data is being collected and warehoused. 많은 데이터가 모아지고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웹데이터에서 야후는 페타바이트 이상을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은 수십억 명의 액티브 유저를 갖고 있습니다. Purchases at department, grocery store, e-commerce. 여러가지 구매 기록들을 통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뱅크와 크레딧카드 트랜잭션도 유용한 정보입니다. Computers have become cheaper and more powerful. 컴퓨터는 점점 더 가격이 싸지고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는 향후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Competitive pressure is strong.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고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고객같이 실현을 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Provide better customized services for an edge.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약자로 CRM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사는 새틀라이트에 리모트 센서를 달아서 여러가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하늘을 텔레스코프로 스캐닝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올로지컬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분석할 수도 있고 사이언티픽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Automated Analysis of Massive Dataset, 거대한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며 Hypothesis Formation, 가설을 형성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reat opportunities to improve productivity in all walks of life. 삶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회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맥킨지는 빅데이터가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맥킨지는 빅데이터가 혁신과 경쟁과 생산성에 있어서의 다음의 프론티어로 보고 있습니다. Great opportunities to solve society's major problems. 사회의 큰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도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기후변화, 대체에너지,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아 해결 문제 등이 있습니다. What is 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Non-trivial extraction of implicit, previously unknown and potentially useful information from data.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로부터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큐어리나 서치 같은 간단한 extraction은 제외합니다. Exploration and analysis by automatic or semi-automatic means of large quantities of data.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를 탐험하는 것, 분석하는 것, 그리고 자동뿐만이 아니라 반자동도 포함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 인풋 데이터는 프리프로세싱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게 되는데 포스트 프로세싱에서는 패턴을 필터링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하고 패턴을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것이 데이터 마이닝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폰 디렉토리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를 찾는다면 이것은 간단한 설치이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보스턴 지역에서 어떤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를 찾는다면 이것은 추가적인 데이터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만일에 웹 설치에서 아마존 같은 키워드를 제공하고 단순 검색을 한다면 이것은 데이터 마이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검색한 곳의 컨텍스트, 맥락에 따라서 도큐멘트를 그룹핑한다면 이것은 추가적인 탐색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머신러닝이나 패턴 레코그니션, 스태티스틱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추출하도록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데이터가 라지 스케일로 변해가면서 종래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점점 더 라지 스케일, 하이 디멘셔널, 헤테로지니어스, 컴플렉스, 디스트리뷰티드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태스크는 크게 프리딕션, 예측과 디스크립션, 서술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에서 이 고객이 이 물건을 살까 안 살까를 예측한다면 그것은 프리딕션에 해당이 되고 고객이 물건을 평균 얼마나 샀는가,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 그런 것들은 디스크립션, 서술에 해당됩니다. 데이터 마이닝 강의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프레딕티브 모델링은 클래스를 지정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클러스터링은 유사한 데이터들을 서로 그룹핑하는 것입니다. 어소시에이션 룰은 데이터 간에 연관된 룰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은 데이터에 있어서 이상 현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Predictive Modeling, 예측 모델링은 Classification,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Find the model for class attribute as a function of the values of other attribute. 클래스 애트리뷰트의 모델을 찾는 데 있어서 다른 애트리뷰트 값들의 함수로서 이를 구현합니다. 왼쪽 테이블에는 트랜잭션 아이디를 제외하고 4개의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3개의 애트리뷰트로부터 클래스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고객이 employee, 고용이 되어 있는지, 교육 정도 수준은 무엇인지, 현재 주소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3개의 애트리뷰트를 갖고 미래의 신용 등급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미래의 신용을 예측할 수 있는 Decision Tree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챕터 3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Classification, 분류를 하는 사례입니다. 먼저 전체 데이터를 대략 3분의 2 정도를 트레이닝 셋으로 3분의 1 정도를 테스트 셋으로 랜덤하게 분류합니다. 다음에 트레이닝 셋 데이터만을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 뒤에 모델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준비해둔 테스트 셋으로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는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를 가려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land cover, 지표면이 water body, 수역이 어떤지, 또 도시지역인지, 숲인지 등을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뉴스 스토리가 finance, weather, entertainment, 스포츠 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intruder in the cyberspace, 사이버 공간에서 침입자를 발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predicting tumor cells as benign or malignant, 암이 양성인지 악성 종양인지를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classifying secondary structures of protein, 단백질의 2차적인 구조를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엔지니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개념과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버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에서 추천 시스템 만든 일을 좀 했어요. 한 3년 반 정도. 친구 추천이라든지 추천 알고리즘 만들고 추천 데이터 이제 서빙하는 API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 후에 레터마크라는 스타트업에서 자연어 처리하는 일을 조금 하다가 지금 우버에서 물류 문제 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뭔가 일을 처리할 때를 보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러면은 A라는 변수가 오고 B라는 변수가 왔을 때 이 두 개를 더해서 결론을 내라.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3이 들어오고 5가 들어오면 8이 나가고 7이 들어오고 10이 들어오면 18이 나가고 그런 식인데, 근데 이제 머신러닝은 블랙박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간이 설명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3이랑 5가 들어가면 8이 나오고 7이랑 11이 들어가면 18이 나가는 거라는 데이터는 쭉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덧셈이라는 걸 사람이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음표가 뭘까요? 라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찾아가지고 기계한테 알려주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인 거고, 근데 그냥 물음표가 뭔지를 사람이 안 알려주고 기계한테 네가 직접 찾아라, 대신 데이터는 엄청 많이 줄게 라고 했을 때 그게 약간 머신러닝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 입력과 출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점점 알게 되잖아요. 기계가 그 방식을 약간 흉내내게 만드는 거죠. 아무거나 막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배워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없고, 최소한의 모델을 이제 인간이 줘야 돼요. 선형 방정식의 형태일 것이다 라던가, 인간의 뇌 구조를 따라서 한 이제 신정방의 형태일 것이다 라던가, 데이터랑 모델을 주고 훈련 시간을 주고 그 모델이 나와지면 이제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 딴 데로 쓰는, 약간 그게 이제 머신러닝인 것 같아요. 근데 딥러닝은 뭐냐라고 하면, 머신러닝을 할 때 인간이 데이터를 엄청 주고 이런 종류의 모델 구조를 적용해봐라 라는 걸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델 구조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의 뇌를 본딴 구조가 있어요. 그게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작은 단위의 그런 처리하는 애들이 서로 이렇게 신경망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그냥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 모델 구조를 써서 머신러닝을 했을 때 그걸 딥러닝이라고 해요. 딥러닝은 이제 머신러닝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좀 약간 난리가 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래된 아이디어거든요. 1970년대 뭐 그때쯤에 이제 처음 나온 아이디어인데 잘 안 되다가 갑자기 되게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학습이 잘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옛날엔 없었는데,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으면서 그걸 실제로 훈련시킬 수 있을 정도 스케일의 데이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실제로 인공신경망을 그 정도의 스케일로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의 기술이 되게 부족했는데, GPU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든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생겼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걸 훈련시키고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 두 가지가 되니까 뭐 2011, 12, 13 뭐 이때부터 이제 딥러닝이 갑자기 너무 성능이 잘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막 사람 손글씨 알아보기라든지 사진 놓고 이제 이게 고양이 사진이 맞나요? 막 이런 거 한다든지, 그런 거에서 갑자기 막 되게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거의 그냥 이제 인공지능 하면 딥러닝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왔죠. 한국에서는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추천 쪽에 이제 인공지능이 사실 적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링크드인 웹사이트 딱 이렇게 웹페이지를 띄워놓으면 그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것 중에 한 90%는 인공지능의 마사지를 받고 나온 애들일 거예요. 피드 있잖아요. 그 피드 이렇게 순서 정하는 거 다 인공지능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페이스북, 구글, 링크드인 뭐 이런 스냅 이런 회사에서 하는 거 광고는 전부 다 머신러닝 모델 써가지고 최적화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인공지능이다, 머신러닝, 딥러닝이다 라고 하면은 막 기계가 뭐 말을 하고 챗봇이 막 사람 말을 알아듣고 막 딱 사진을 봤는데 막 사진에서 고양이 어딘지 딱 잡아내고 막 새로운 고양이 그림 만들어내,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쪽이 이제 굉장히 핫하고 지금 막 이렇게 뜨고 있는 거는 맞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실제로 현업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사례들을 약간 뭐 한두 마디의 키워드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랑 얼마나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해야 했던 이제 펀딩 기사 찾아내는 일을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더 이렇게 쉽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우버에서 예를
예를 들어 호출을 했을 때 캔슬이 안 날 거를 이렇게 찾아줌으로써 얼마나 최적화를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의 최적화 문제라든지 추천 문제라든지 효율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데서 사용이 지금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머신러닝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 중에 머신러닝 적용하지 않은 게 드물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 실제로 현업에서는 딥러닝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면 딥러닝인 방식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것도 있고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설명하기는 조금 약간 어려울 것 같고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언젠가 갑자기 그냥 인공지능이 스카이넷 그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애처럼 인간을 막 배신하면 어떡하지, 인간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들 하고 저도 막 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약간 저는 되게 굉장히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막 현업에서 막 인공지능 관련된 걸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약간 인공지능 모델은 굉장히 복잡하게 짜여진 수학 공식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점점 더 많이 끼워 맞추고 하니까 이제 점점 그냥 인간에 가까워지게 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자기의 의식이라는 걸 가지게 되고 막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고 막 아직은 굉장히 그런 거 걱정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이게 사실은 철학적으로 그 의식이란 게 어떻게 생겼냐는 문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사람 뇌라는 것도 사실 뜯어보면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오게만 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 막 의식이란 뭐 영혼에 있는 거, 어디에 있는 거지, 그건 어떻게 생긴 거지, 막 그런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인간의 뇌에 가까울 만큼 이거를 입력 출력을 복잡하게 만들면 어느 순간 의식이 뿅 하고 생기는 건가? 이거를 그냥 막 이제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막 코드 짜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거라고 상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슬슬 고민을 시작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오히려 약간 좀 더 철학적인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은 학교 규정에 따라서 매주 수행해야 하는 3페이지 과제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주제는 자유로 정하시고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프로그램이나 논문, 자료 등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단 8주째에는 기획서와 함께 기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실행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15주째에는 최종 프로젝트를 제출하시되 블랙보드 외에도 카페에도 제출해서 동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평가표는 15주 과제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등수로 기입해 주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페 과제가 화요일까지 제출되므로 수, 목, 금 3일 동안 평가하셔서 토요일날 블랙보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향후에는 별도 이러한 공고가 없어도 매주 블랙보드에 제출하시고 수업 다음 주 화요일 밤까지 제출하시되 레이트는 감점이 있습니다. 블랙보드에는 따로 제출 기한이 명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과제의 템플릿입니다. 본 강의의 동영상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선정하신 뒤 요약 및 분석해 주십시오. 최종 프로젝트에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지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선정한 소스코드, 논문 혹은 자료로 내용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로 작성해 주시되 만일에 툴이 없는 경우에 다른 저작 도구를 사용해도 됩니다. 과제의 템플릿은 1주 과제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8주차는 다른 주와 달리 기획서를 제출합니다. 8주 기획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를 팀별로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각각 제출합니다.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의 제목, 팀원 이름, 학번을 기재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요약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참고자료, 제품, 서비스의 요약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부터 포맷은 자유이고 평가는 기본 요건만 갖추면 만점입니다. 15주에는 최종 프로젝트와 동료 평가를 제출합니다. 다른 주에는 1주에 낸 과제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료 평가는 개인별로 각각 제출합니다. 순위는 영등이 가장 높은 순위인데 자신을 영등으로 하시고 다른 팀을 1등, 2등, 3등 등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평가 코멘트는 한두 줄 정도로 키워드와 장단점을 적도록 합니다. 동료 평가가 부실한 경우에 여러분의 평가가 동료의 최종 점수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평가 점수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